네, 안녕하십니까. 샘 양입니다. 오늘은 세피디 TV에서 정책 진단, 정책 이슈, 부동산 분야, 정책, 세제 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info globaldebt.com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샘 양입니다. 글로벌 개발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가 되겠죠. 이게 뭐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아니고 폴리시와 경제의 계량적인 문제 아주 그런 분야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그 실증 분석 확인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적인 모형을 하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검증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오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remaining errors are mine. 그러니까 뭐 피해갈 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제한된 내용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제보도 주시고 대안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개선사항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부동산 보유한 자산 규모가 70%가 넘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본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을 20채를 갖고 있는 분, 보유한 분 있고 50억짜리 뭐 한 개, 두 개 보유한 분의 세제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20개를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뭐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경우에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또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할 때 총 합계 자산 규모로 세율을 정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세를 받는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 과세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항목이 중요한 게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를 매기는 항목을 갖고 동일한 물건을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또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로 또 한번 징수를 해서 부처나 지방으로 나누어 쓰고 있는 형편이죠. 사실은 이 세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또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이 되면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신축 주택 구입 시 2024년 이건 윤석열 정부의 얘기입니다. 1월 10일자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여러 가지 주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을 줘서 또 여기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건 또 두 번 속는 경우죠. 그러면 2026년 12월에서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골치 아픈 건 얘기죠. 사실은 기존에 소규모 주택을 지었던지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던지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유자들이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뭐 이랬는데 좀 오래된 주택이겠죠. 10년 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신규 주택하고 신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축이죠. 이게 팔리겠습니까? 이게 역피해를 보는 거죠. 여기에 지금 60m 자승 이하 이거를 이제 소규모 주택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 35m 자승 이하로 낮추어서 뭐 일종의 소규모형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아예 제외를 하고 구축이든 기존 공급된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제안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m 자승 이하면 뭐 사실은 뭐 서울 경기 같은 데서는 분명하게 뭐 신혼주택 신혼부부도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가 좋고 뭐 이런 곳에 35m 자승 이하로 낮춰서 초규모 뭐 모형에 대해서는 초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제외를 하자. 이거를 제안을 우리 새피디 TV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보급률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조그만 집을 개별 등기, 구분 등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에 뭐 10채, 20채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원룸 비슷한 걸로. 원룸보다 약간 좀 고급화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구분 등기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건축사분들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라 건축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들은 이거 개별 등기해서 판매할 수 있다. 분양도 가능하다. 나머지 몇 개는 임대사업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다가 졌는데 이거를 분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동산, 경기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게 원룸을 조금 개량해서 좀 좋게 만든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등기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분양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건축주들이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된 거죠. 임대사업자가 됐는데 이걸 또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죠? 임대사업자를 강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원룸보다 약간 좀 평수가 조금 넓긴 넓지만은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됐죠. 분양은 안 되죠. 엄청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임대사업을 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이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로 또 부동산 세로 아주 두들겨 맞는 아주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이건 위헌이죠, 사실은. 위헌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변호사분들이 좀 모여서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서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우리 세피디 TV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 잘 아시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우리가 뭐 희망 고문이라는 거 이거 젊은 애들은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지는 없이 말로만 립 서비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업에 이제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벤처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코스닥 나스닥에 저기 상장된 기업도 일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하고는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식이 뭐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론 테슬라 전기차 업체고 뭐 AI 본류가 된 업체죠.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이제 하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굿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파 좌파 뭐 이렇게 따질 건 없지만 같은 국민이지만 그래도 우파 국민들을 보면 나라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뭐 말로만 한다 그러지 립 서비스만 한다. 희망 고문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나라가 정상화되죠, 사실은. 노조도 뭐 좀 반성을 해야 되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망치는 법을 아, 만든 것도 회복을 시켜야 되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희망 고문이다 용어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관심 갖고 이제 우리가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3법 악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악법, 부동산 3법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35m 자승 이하로 해서 해보자는 얘기고요. 35m 자승 이하로.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하고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2년의 재계약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용어도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임대차 세입자의 임대료 차임을 부담을 좀 줄여주자 뭐 이런 당초의 목적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러죠? 항상 뭐가 있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사전 영향 평가도 하고 스위치가 여러 개가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하나 만족시키더라도 뭐가 하나 불편해지거나 아주 악조건이 돼버리면 그게 좋은 법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계약 청구,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 행사 시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또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에 한한 경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걸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한 거죠,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임대 사업자하고 뭐 기존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말은 이제 투명화를 위해서 전세금 6천만 원, 월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한 것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런 얘기를 또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개인 간의 경제 계약을 신고해야 하느냐? 귀찮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그죠? 공인중개사가 다 해서
뭐 구청에다 신고하고도 하잖아요. 동사무소. 이중 작업이 되고 바쁜 사람들 힘들게 한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전세 뭐 이런 거를 고가 전세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죠. 그죠? 확정일자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은 부동산 3법 정책, 사전 영향 평가를 좀 했으면은, 사전 영향 평가를 잘했으면 이제 이런 경우가 안 생겼다는 얘기죠. 계약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이제 시행이 됐어요. 2020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는 두 차례 유예를 거쳐서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현장에서 반발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스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스위치. 그 정책을 하나만, 이 스위치만 불이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데 스위치가 골고루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 목표 하나, 뭐 토지를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을 확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초과 이득세 팔지도 않았는데 이제 팔게 한 그런 정책들 잘못된 거죠. 입법으로 이제 그 임차인은 4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죠. 올라간 임대료로 힘들고 4년 이후에는 또 이사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에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훼손시켰습니다. 주인이 2년 땅권에 살다가 이주를 하려는데 법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래 살 수 있는 세입자들을 집주인들의 혼란을 주고 못 올린다는 이상한 시그널을 주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이사를 자주 가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소는 집주인에게 4년 내에 세를 못 올린다는 것을 아시지요?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줘서 세가 올라가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 사전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정책은 실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실패한 정책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릴 얘기입니다. 제가 교과서를 다시 쓴다면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민간 임대사업자법이죠. 그것도 폐지한 것도 소급입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제 상한제로 인해서 적정 시세의 임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임대인을 4년 후의 시세를 예상해 미리 전세가를 크게 올려버렸다. 이게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료의 5%만 인상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임대인들은 뭐 당연히 그런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자 집주인이 실거주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가 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생겼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뭐
주변에도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거주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실행을 한 경우까지도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갱신된 계약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장에 이제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갱신된 계약과 신계약 사이에 심각한 가격 간극이 발생되어서 다 아시겠죠? 전세 시장이나 한번 돌아보시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지 내에 전세가가 심각하게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가격 왜곡 형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3억이었는데 미리 올린 주택은 4억이 되었죠. 그래서 5%씩 올리면 4.2억, 4.41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억에 1년쯤 살던 사람은 그냥 있다가 스테이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겠죠. 5%밖에 임대를 인상하지 못하거나 법으로 제한이 없는 관리비를 높여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좀 별개의 문제죠. 전월세 가격을 시장 자리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강제 폐지는 다른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위헌입니다. 심각한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 샘양입니다.